저의 사연처럼 바다와 삶을 맺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평생 바다와 함께 또 바다를 통해 탈북을 했고 지금도 바다와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영심이라고 합니다. 저의 사연 시작 전에 탈북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로 꺼내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어요. 꺼내놓으면 다시 그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바다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에 밥을 지으시던 냄새가요. 그 냄새들이 그리우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리운 것과 무서운 것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황해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곳도 아니었고 지도에서 찾으려면 한참을 들여다봐야 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바다가 가까운 곳이었고 논밭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모른 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서로 기대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마을에서 자랐으며 그 마을의 바다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어요. 집 앞마당에서 고개를 들면 언제나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으며 아침이면 비린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영철이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누나였고 영철이는 3살 아래 남동생이었어요. 영철이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울음도 잘 울지 않았고 떼를 쓰는 일도 없었으며 그냥 조용히 옆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바다를 볼 때도 어머니를 볼 때도 저를 볼 때도 그 눈빛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좋았어요. 말이 없어도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곁에는 언제나 어머니 명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분이셨어요. 키도 작으셨고 손도 작으셨지만 그 작은 몸으로 저희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셨고 밤에 제일 늦게 누우셨으며 저희가 잘 때도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바느질을 하시거나 내일 장에 내다 팔 것들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쉬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쉬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영철이가 아버지 얼굴이라도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아버지 손을 좀 더 오래 잡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8살, 영철이가 5살 되던 해에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과 그 후로 나뉘었어요. 저희 가족의 시간은 그렇게 두 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을 떠올리면 따뜻한 것이 먼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손이요. 유난히 크고 거칠었는데 그 손이 저를 번쩍 들어 어깨에 태워주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이 높아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웃는 얼굴로 저를 어깨에 태우고 바다를 가리키시던 모습입니다. 그 기억이 선명한 것인지 제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아버지의 전부였으니까요.
영철이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내색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를 영철이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보다 더 깊은 결핍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철이가 가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오래 있을 때 저는 영철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저희를 키운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오직 어머니 혼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냥 하셨어요.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빛 아래서 밥을 지으시던 얼굴이요. 그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어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번 못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장 마음에 걸려요. 아버지는 전기 수리공이셨습니다. 동네에서 전기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불려 다니셨고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고 찾았어요. 아버지도 그 일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면 얼굴이 환하셨어요. 피곤하셨을 텐데도 저희를 보시면 웃으셨고 저를 번쩍 들어 어깨에 태우시곤 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손은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 손이 제 손을 잡으면 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안전장치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몸으로 전봇대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것은 없었어요. 장비도 없었고 보호대도 없었으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그 전봇대에 올라가셨습니다. 알면서도 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영철이가 5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아버지가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갑자기 추락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저는 8살이었고 영철이는 5살이었으며 어머니는 30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성장하여 영철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영철이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17이었습니다. 이제 막 소년티를 벗어나던 나이였고 밥도 어른만큼 먹기 시작했으며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어깨가 넓어지던 때였어요. 그 나이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러 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세상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영철이 손을 한번 꼭 쥐셨다가 놓으셨습니다. 그 손을 놓으시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 다시 표정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울지 않으셨어요.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영철이 앞에서만큼은. 영철이가 떠나던 날 아침,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영철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셨고 밥도 평소보다 많이 퍼주셨으며 아무 말 없이 영철이 앞에 밥상을 놓으셨어요. 영철이는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밥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영철이는 다 먹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니까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영철이였어요. 영철이가 짐을 챙겨 나서면서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 눈을 한 번 마주쳤어요. 그것으로 됐습니다. 말이 없어도 다 알고 있는 사이였으니까요. 잘 다녀와, 조심해, 보고 싶을 거야. 그 말들을 다 그 눈빛 하나에 담았어요. 영철이도 같은 것을 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철이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희는 서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영철이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골목이 텅 비고 나서도 한동안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철이가 없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영철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랐습니다. 숨소리 하나, 발자국 소리 하나가 달랐어요. 어머니는 그 조용함 속에서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셨고 여전히 밥을 지으셨으며 여전히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영철이 방문을 가끔 열어보신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방을 잠깐 들여다보시다가 조용히 닫으신다는 것을. 저는 그 모습을 몇 번 봤지만 본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척을 하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았으니까요. 영철이가 군대 간 지 1년이 지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가시겠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배가 고플까봐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혼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가고 싶으셨던 거라는 것을. 영철이를 혼자 만나고 싶으셨던 거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습니다. 영철이가 배고플까봐 먹을 것을 잔뜩 싸셨어요. 무거울 텐데도 다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어머니 등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기다렸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셋째 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대문 앞에서 뛰어나가 어머니를 맞았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어머니 눈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짐을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영철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멍이라고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얼굴만이 아니었다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국을 지키라고 바친 아이가 상관에게 맞아서 성한 곳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18살짜리가요. 부대에 도착하셨을 때 면회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루를 기다리셨고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부대 앞에서 주무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버티고 나서야 면회가 됐는데 영철이가 나왔을 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영철이를 보자마자 달려가셨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철이도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너졌을 거라는 것도요. 어머니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중대장을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조치도 없었으며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 화를 어디다 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찾아가서 따질 곳도 없었고 신고할 곳도 없었으며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냥 가슴속에 꾹 눌러 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8살짜리 아이가 시퍼런 멍을 온몸에 달고 어머니 앞에 서 있었을 그 모습이 자꾸 그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울었는지 참았는지 어머니 손을 잡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그 장면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철이가 돌아오던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잠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 떠졌어요. 오늘 영철이가 온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영철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드시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소리가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시렸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가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걷지 못하는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어머니가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실까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철이가 집 앞 골목에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부축이 없이 쌍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음이 불안했습니다. 한 발을 내딛고 잠깐 멈추고 다시 한 발을 내딛고 잠깐 멈추고 그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영철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알던 영철이가 아니었습니다. 17에 나간 아이가 22이 돼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영철이를 보셨습니다. 달려가셨어요. 작은 몸으로 영철이를 안으셨습니다. 영철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포옹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갑고 기쁘고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돌아와야 했다는 것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영철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내오셨어요. 영철이는 밥상을 보면서 고봉밥을 보며 피식 웃기도 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그릇을 보면서요. 5년 동안 하고 싶었을 말이 많았겠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영철이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철이의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방 안에서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면 그것으로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쓰럽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철이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철아,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나가자.
영철이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람도 쐬고 조금씩 걸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고, 같이 하자고, 내가 옆에 있겠다고. 어머니는 그 말들을 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영철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영철이 옆에 바짝 붙어 걸으셨습니다. 영철이가 비틀거리면 어머니가 팔을 내밀었고, 영철이가 멈추면 어머니도 멈추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영철이 속도에 맞추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 작은 어머니가 저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것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어요. 어머니는 우산을 들고 영철이 옆에 서셨습니다. 추운 날도 나갔어요. 어머니는 영철이 목에 수건을 둘러주시고 같이 걸으셨습니다. 넘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영철이가 팔을 헛디디면 어머니가 같이 주저앉으셨고, 그러고 나서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냥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영철이가 조금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6달이 지나자 혼자 마을길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영철이는 완전히 건강한 몸을 되찾았어요. 단단해진 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얻은 병이 오히려 영철이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몸도 그랬고 마음도 그랬습니다. 영철이가 어느 날 저녁 저한테 말했어요. 누나, 나 뭔가 하고 싶어. 저는 뭐가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배 타고 싶어. 바다에 나가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영철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며 살았으며 그 바다가 저희 곁에 늘 있었어요. 영철이가 바다를 원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철이다운 선택이었어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그러나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영철이는 배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선장은 처음에 시큰둥했습니다. 군대에서 몸이 상해서 돌아온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영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굳은 일도 다 하겠다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어요. 선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이는 그날부터 배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굳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도, 냄새나는 일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잠수를 배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법, 숨을 오래 참는 법, 조류를 읽는 법을 하나씩 익혔어요. 저도 따라다녔습니다. 북한에서 잠수는 남자만 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남자 못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영철이가 잡아오는 해산물을 제가 내다 팔았고 어머니와 함께 장사도 했으며 숙박업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3년의 재활 끝에 되찾은 삶이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서로 기대며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 시절이 저는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래도 가장 평온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은 별다른 예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늘 무언가 느껴지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해가 넘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철이는 바다에서 돌아와 씻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으며 저는 오늘 내다 판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대문 쪽이었어요. 저는 나가봤습니다.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말씨가 점잖았으며 인상도 험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룻밤 묵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나오셔서 그 남자를 한번 보시더니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였어요. 저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어요. 남자는 방에 들어가더니 조용했습니다. 밥도 조용히 드셨고 말도 많지 않았으며 일찍 불을 껐어요. 점잖은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는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이는 고단했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저도 눕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이 밝았어요.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이 없었으니까요.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머리가 띵했고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며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앉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집 안이 온통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랍장이 열려 있었고 보따리가 풀어져 있었으며 찬장 안에 것들이 쏟아져 있었어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었어요. 장사 미천을 넣어두던 단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껴두시던 것들이 없었어요. 다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 방문을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없었어요. 언제 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잠든 사이 나간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많은 것을 다 들고 나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일행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잠든 사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쓸어간 거였어요. 음식에 무언가를 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가 한낮까지 깨어나지 못할 리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쌀독 앞에 서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비어있는 쌀독을 그냥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철이도 나왔어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없이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뒷목을 잡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곳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디에 신고할 곳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신고를 하러 가면 오히려 저희가 당하는 세상이었어요.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위에 상납해야 하는 돈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 털린 뒤였습니다. 도둑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저희는 그냥 당한 거였어요.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할 수 없었고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었으며 그냥 당하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쌀독 앞에 서 계시다가 조용히 부엌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이후로 어머니가 그렇게 앉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딱 한 번 주저앉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15년을 버텨오신 어머니가 그날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 굽은 등을 보면서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제가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영철이도 들어와서 반대편에 앉았어요. 셋이 그렇게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무릎을 짚고 일어나시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꽉 쥐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밥 먹자. 그것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자고, 일어서자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는 그 말들을 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으셨어요. 영철이가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에 이웃집에서 쌀을 조금 빌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 쌀로 밥을 지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셋이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반찬도 없이 그냥 밥만. 그러나 다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빈 쌀독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굽은 등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어도 뺏기고 쌓아도 털리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저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가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 자체가 저희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영철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철이가 뒤척이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못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도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주무시는 것인지 그냥 누워 계신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 세 식구는 아마 다 같이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각자 방에서 각자 천장을 보면서 각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영철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으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영철이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영철이는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옆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것은 저 바다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바다를 보고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머니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아침밥을 지으셨어요. 빌려온 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셋이 말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영철이와 저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잠수는 남자만 하는 일이었어요. 여자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쌀독이 비어 있었고 어머니 손이 차가웠으며 영철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했어요. 다행히 몸이 컸습니다. 키도 컸고 체격도 남자 못지 않았으며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자랐으니 물이 무섭지 않았어요. 영철이한테서 배운 것도 있었고 배 선장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익힌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몸이 버거웠습니다. 잠수를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달랐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차가웠고 압박이 왔으며
숨을 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올라오면 머리가 어지러웠고 귀가 먹먹했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도 다음 날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들어갔어요.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적응하고 나니 물속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빈 쌀독도, 어머니 굽은 등도, 화를 낼 곳 없는 분함도 물 위의 일이었습니다. 물속에서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었어요. 영철이는 제가 물속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누나가 왜 이런 걸 하느냐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영철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것이 빨랐어요.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물속에 있었어요. 멍게를 땄고 해삼을 건졌으며 전복과 성게를 주워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바다까지 내려가는 일은 고됐어요. 손이 트고 발이 굳었으며 물에서 나올 때마다 한동안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건져 올린 것들을 모래 위에 펼쳐놓을 때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로 어머니 앞에 무언가를 놓아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내다 팔았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하나씩 팔았어요. 값을 제대로 받는 날도 있었고 헐값에 넘기는 날도 있었으며 아예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나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저희 세 식구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안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국가해역에서 허가 없이 잠수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건져 올린 것들을 살피더니 손으로 쓸어갔어요.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철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다가 더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2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가져갔어요. 명목은 같았습니다. 국가해역, 무단 잠수. 그 말만 하면 됐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타났어요. 검열대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건져 올린 것을 다 펼쳐놓으라고 했어요. 저희가 펼쳐놓으면 하나씩 집어들고 살피다가 좋은 것만 골라갔습니다. 남은 것은 작고 값어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영철이가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저희가 온몸으로 건져 올린 것인데 왜 다 가져가느냐고 했습니다. 보안원이 영철이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남은 것들 중에서 또 골라갔어요. 영철이가 입을 열었다는 이유로 더 가져간 거였습니다. 저는 영철이 팔을 잡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들이 가고 나서 저희는 남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걸로 어머니 앞에 무엇을 놓아드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영철이가 모래 위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이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계속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벌어도 뺏기고 더 벌면 더 뺏기는 구조였어요. 저희가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아무리 오래 숨을 참아도 올라오면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가 번 것을 가져갔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고 어두운 바다가 저 앞에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말을 우리 지역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철이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늘 그랬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 번 것을 내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받으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말씀하셨으면 나았을 텐데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받으시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영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영철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로 생각해봤어. 저 바다. 저는 영철이를 봤습니다. 영철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한마디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들으시지 않도록 그러나 오래 저 바다를 건너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아서 닿을 수 있는지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소리가요. 저희를 키운 바다였고 저희를 먹여 살린 바다였으며 저희한테서 빼앗긴 것들을 지켜본 바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너야 할 바다였습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부터 저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주 해안에서 바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주 시내 해안은 북한 해안경비대가 촘촘하게 지키고 있었고 거기서 연평도까지는 40km가 넘었으며 그 거리는 스티로폼을 이용해도 사람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영철이가 배를 타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해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강령군이 있고 그 강령 해안에서 연평도까지는 12km 남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평도와 북한 강령반도 사이에 있는 6세미까지는 12km 남짓이었어요. 그 거리라면 스티로폼에 의지해 쉬면서 헤엄치면 밤새 닿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지는 강령이어야 했어요. 문제는 해주에서 강령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검문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했으며 낯선 사람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면 눈에 띄었어요. 영철이는 며칠을 궁리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배 선장이 가끔 강령 쪽으로 물건을 싣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영철이는 선장에게 그 배에 실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강령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볼 일이 있다고 했어요. 선장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준비해둔 것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스티로폼 2덩이였습니다. 상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물속에서 상체를 걸치고 쉬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12km도 버틸 수 없었어요. 4월 황해 수온은 8도에서 10도 사이였습니다. 그 온도에 몸이 오래 잠겨 있으면 저체온증이 왔어요. 스티로폼이 저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영철이는 나침반도 챙겼어요. 배에서 쓰던 낡은 것이었지만 바늘은 제대로 움직였습니다. 강령 해안에서 연평도는 남쪽이었어요.
달이 없는 밤에는 북극성을 등지고 남쪽으로 나아가면 됐습니다. 조류가 있었어요. 봄철 황해는 남쪽에서 난류가 북상하는 시기였으니 그 흐름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비스듬하게 비껴가면서 전진해야 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배에서 익힌 것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것인지를 오래 생각했어요.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막으실 거였습니다. 막지 않으시더라도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사셔야 했어요. 저희가 떠난 날부터 소식을 들으실 때까지, 아니, 소식을 못 들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짐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철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밥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다 먹고 나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셨고 저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저를 돌아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제 머리를 한 번 쓰다듬으셨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저희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느끼지 못하셨을 리 없었어요. 그러나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말 대신 그 손으로 하고 싶으신 말을 다 하신 거였어요. 잘 가라고, 살아서 가라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어머니는 그 말들을 그 짧은 손길 하나에 다 담으셨습니다. 저희는 스티로폼을 천에 싸서 짐처럼 들고 배에 올랐어요. 선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마을 항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살아서 돌아올게요. 배가 강령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곧 뛰어들 바다였습니다. 배가 강령 해안 근처에 닿았을 때는 이른 오후였습니다. 선장은 물건을 내리는 동안 저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희는 짐처럼 싸온 스티로폼을 들고 조용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낯선 마을이었고 낯선 해안이었으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나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수상하게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해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해주 앞바다와 같은 바다였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였을 거예요. 영철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어딘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강령 해안도 경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주보다는 드물었어요. 어선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낮에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저희는 해안 근처 풀숲에 앉아 기다렸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배도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몸을 가볍게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영철이는 가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어요. 남쪽이었습니다. 저 바다 남쪽 어딘가에 연평도가 있었어요. 12km였습니다. 지금껏 잠수를 하면서 수없이 드나든 물속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밤 들어가는 물속은 달랐습니다. 돌아오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기 위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달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짙어진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영철이가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희는 스티로폼을 들고 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어요. 경비대 초소가 있는 방향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모래가 발 아래서 느껴졌어요.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저를 키웠고, 이 냄새가 저를 살렸으며, 이제 이 냄새가 저를 데려갈 거라고요. 영철이가 나침반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쪽이었어요. 달이 없었습니다. 별만 가득했어요. 북극성이 보였습니다. 저 별을 등지고 남쪽으로 나아가면 됐어요. 영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먼저 발을 담갔습니다. 4월의 황해는 차가웠어요. 발끝부터 차오르는 냉기가 발목을 지나 종아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숨이 저절로 가빠졌어요.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몸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이 바다에서 살아왔으니 이 바다를 건널 수도 있다고요. 영철이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차갑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영철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표정이었어요.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가 나침반을 손에 쥐고 방향을 잡았어요. 북극성을 등지고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봄철 황해 조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이었어요. 그 흐름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비스듬하게 각도를 틀어 비껴가면서 나아갔습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힘을 아낄 수 있었어요. 영철이가 배에서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1시간을 헤엄쳤어요. 영철이가 멈추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스티로폼에 상체를 걸쳤어요. 물 위에 뜬 채로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는 물속에 있었지만 상체가 스티로폼 위에 얹혀 있으니 체온이 훨씬 달랐어요. 15분을 쉬었습니다. 숨이 돌아왔어요. 영철이가 나침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방향이 맞았어요.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올라오고 쉬고 다시 들어가고 그것을 반복했어요. 별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강령 해안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과 스티로폼과 바다뿐이었어요. 그때 영철이가 멈췄습니다. 나침반을 꺼내더니 저를 봤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 근처가 NLL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한 번 멈췄어요. NLL이었습니다. 북방한계선이었어요. 이 선을 넘으면 한국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 근처에는 한국 해군 경비함정이 항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넘는 순간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발각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발각돼서 구조되는 것이 오히려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쪽에서 먼저 발각되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총이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잠수하는 방식으로 물속에서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물소리를 줄이려고 팔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숨소리도 낮췄어요. 어둠 속에서 저희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철이가 다시 나침반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넘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넘었습니다. NLL을 넘었어요. 이제 한국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평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더 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팔을 저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속으로 반복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처음에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였습니다. 경비정이었어요. 한국 해군 경비정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저를 봤어요. 저도 영철이를 봤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질렀어요. 팔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스티로폼 위에서 온 힘을 다해 팔을 저으며 흔들었어요. 경비정의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저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저희를 향해 똑바로 비추고 있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팔을 계속 흔들었어요. 영철이도 흔들었습니다. 경비정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물살이 일었습니다. 경비정이 저희 가까이에서 멈췄어요. 위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한국말이었어요. 억양이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청이 다 나오도록 소리쳤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살려주세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경비정에서 불빛이 더 환하게 비쳤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명환이 내려왔어요. 저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영철이도 붙잡았어요. 저희는 천천히 끌어올려졌습니다. 갑판에 발이 닿는 순간이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몸이 앞으로 쓰러지려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앉혔어요. 영철이도 옆에 앉혔습니다. 영철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담요가 어깨에 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따뜻함이 낯설어서 몸이 굳었어요. 한동안 가져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누군가 물을 건넸어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군인이 말없이 컵을 받쳐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 안쪽이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에 눈물이 났어요. 따뜻하다는 것이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군인 한 명이 저희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몰랐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황해도 해주에서 왔어요. 탈북했습니다. 군인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뒤를 돌아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긴박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어요. 저는 그 차분함이 좋았어요. 누군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안도감으로 왔습니다. 살았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닿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지금쯤 저희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였습니다.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지,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하다가 멈췄어요. 생각하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어요. 반드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겠다고 그 다짐을 담요를 쥔 손에 꽉 담았습니다. 갑판에서 연평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연평도와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희를 죽이려 했던 바다이고 저희를 살린 바다였습니다. 저희를 가두던 땅을 떠나게 해준 바다였어요. 저는 그 바다에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게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연평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저와 영철이, 우리 남매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잘 적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까 하다가 북한의 고향에서 했던 바다와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선도 타다가 지금은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의 운명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어머니는 우리가 도착 후 몇 년 지나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모두 북한에서처럼 여기서도 작은 해변가에서 우리 남매와 어머니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세상, 공정한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저는 행복하다고 외칩니다. 태어난 곳은 선택지가 없어도 자기가 살아갈 곳을 우리는 목숨 걸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